가슴을 활짝 열어보는 사랑방 시간입니다. 네. 자, 이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보면 괜히 참 멋있을 경우에요. 네. 몸이 짜릿짜릿해지기도 하고, 야, 정말 얘기 나눠보고 싶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유명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이택림 씨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럼요. 뭐 특히 이 예술 계통에, 연예 계통에 그런 특이한 무슨 외모라든가 네. 또 내면에 감춰진 그런 음악 세계 같은 걸 표출시키는 그런 분 보면 괜히 짜릿짜릿해지고 속에 깊은 얘기를 막 하고 뭐 문화 자꾸 짜릿짜릿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군데 네. 그렇게 극찬을 하세요, 그래? 네, 오늘 손님이 그렇게 아주 실력이 대단한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철 씨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좀 한번 만져봐야겠다. 아니 우리 신해철 씨는 주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하네요. 무슨 젊은이들한테만 인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저희 동네에서도 예. 제가 아주머니들한테는 더 잘해요. 지금 맛보기로 살짝 들었는데 네. 이 음악 어떤 거지? 우리 조금만 좀 더 들려줬습니다. 예, 영국에서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온 노래인데 그냥 뭐 심각하게 전투적으로 막 만든 노래 아니고요. 네. 영국에서? 예, 편안하게 그냥 만든 노래인데 일상으로 외출되라는 곡이에요. 그 대상은 뭐 꼭 젊은이만은 아니죠? 일단 가사 내용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예. 꼭 그런 것 아니라도 괜찮고 평상시에 이렇게 산책 다니고 책 보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그런 기분이 좋아서 근데 제가 20살 때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그렇게 못 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감정을 좀 담았죠. 그 뛰어난 뮤지션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10대들부터 그 위에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만큼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그렇겠죠. 뭐. 아이고 뭐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거야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근데 먼 데까지 가서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아 뭐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요. 예. 공부는 뭐 고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해가지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거보다는 이제 변화를 좀 줄 때도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요. 참 선생님 변화라는 건 중요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중요합니다. 어떤 한 길을 가도 또 다른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 정상에 오래 있긴 힘듭니다. 네. 근데 미국으로 안 가고 어떻게 그 비틀즈 하면 떠오르는 영국, 뭐 락의 메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일단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영국, 미국, 호주 이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왜냐면 거기가 아니면 딴 데는 완전히 말이 안 통하고 많이? 영어는 그나마 중학교 때 아이엠tam이라도 배웠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물론 이제 음악 시장이나 이런 건 미국이 훨씬 크지만요. 미국은 이렇게 대량 소비하고 대량 생산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음악을 좀 만드는 쪽이고 영국은 뭐 좀 새로운 거, 좀 희한한 거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보고 뭐 이러는 풍토인데 저는 이제 그 양쪽 중에서 영국 쪽 풍토가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같은 영어니까 그리고 예, 갔다가 이제 물 한 잔 못 얻어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글쎄, 역시 그것부터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점을 알면서도 영국으로 갔다. 뭐 어땠어요? 막상 가보니까. 막상 가서 글쎄 일단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거기가 지루해서 좋거든요. 지루해서? 지루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그 나라 들어갈 때도 항상 그쪽 이민국에서 물어보잖아요. 네. 영국에 와서 뭐 창작이나 그런 걸 하면 왜 여기를 뭐 하려고 오냐 이렇게 호기심 있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알지 않냐고 지루하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동감한다 그러면서 웃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고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보수적인 부분이 딱 지켜지기 때문에 음악이나 이런 예술 계통이나 패션은 뭔가 희한한 걸 만들지 않으면 삶 자체가 너무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희한한 걸 만들려고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어요. 맞아요. 역시 신해철 씨답습니다. 맞아요.
요새 영국의 이게 뭐예요? 영국의 패션도 변하고 있잖아요. 막 정말 그냥 막 이때까지 그 신사의 나라를 아주 다 무시해버리는 듯한 그런 패션으로 바뀌는 그런 걸 예. 봤는데 근데 말이요 집 떠날 때보다 좀 상당히 왜소해졌는데 그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랬나 왜 그랬나 날렵해졌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날려? 살은 조금 빠졌어요. 근데 먹는 것도 좀 그 왜 아무리 반찬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맛없고 그래도 여럿이 먹으면 맛있고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오늘은 어떻게든 먹어야겠다 이러고 막 자기 딴엔 요리를 막 해도 막상 혼자서 이렇게 청승맞게 먹으려 그러면 예, 모래 씹는 기분 들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영국에서 지금 런던에 살고 있는데 예. 차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 도시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뭐 이런저런 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걷게 돼 있거든요. 왜 차가 무용지물이지요? 주차장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나라는 뭐 세계적인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없냐. 그랬더니 이 건물들이 다 지어질 때는 자동차라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옛날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뭐 예. 몇백 년씩 되고 그 대신 자전거 뭐 이런 건 좀 잘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자전거도 괜찮고 그리고 사람들이 걷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불평하지 않고요. 습관화돼 있다. 뭐 그리고 줄 서는 거 불평 안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서 있는 거 불평 안 하고요. 그래서 저 정말 이상한 게 저녁이나 토요일쯤 되면 사람들이 그 펍이라고 부르는 선술집에 모여서 네네. 거의 한 90%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맥주 하는데 마셔도 서서. 예, 저희 같으면 사람 세워놓으면 화내잖아요. 무시하는 거야 이거. 인사가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가지고 어디서 술 마시고 뭐 밥 먹고 이런 건 상상하기 힘든데 그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하나를 먹어도 서서 먹고 있으니까 살이 빠지죠. 맞다. 근데 맞다. 어려서부터 이제 줄서기라든가 이제 그런 서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와 다른 문화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 밥상을 쓰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영국에는 얼마 동안이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금 영국 얘기가 화제가 나면 제가 참 난처한 게 한 4년 갔다 온 뺍시다.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세 번째 갔다 온 건데 이번에는 4개월 있었어요. 세 번째. 예. 그리고 요번에 또 들어가면 또 한 가야 4개월 되고. 정도 계속 그 정도. 계속. 근데 벌써 거기서 만들어 온 음반이 팬들에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샘나게. 거기서 뭐 하고 왔나 들어보자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 뭐 굳이 영국 품을 담았다거나 그럴 건 없어요. 4개월 만에 뭐 배움치가 뭘 배웠겠어요, 거기 가서. 아니 그래도 계속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나. 글쎄요, 거기서 단지 이제 좀 음악하는 자세도 좀 바뀌고 마음도 좀 바뀌고 그래서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밝아졌냐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 어두침침한 나라 가서 뭐 그렇게 밝아졌냐 그러는데 그건 햇볕이 그리운 나라인데. 예, 햇볕 한 번 나면은 거의 뒤집어지죠. 예, 난리 나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참 듬직한 게 하는데 왜 노래만 하면 사람들을 다 미치게 하는지 참 소리 지르고 다 무슨 그 아주 다 이성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건 무슨 뭐 하기 전에 무슨 약 뿌려 확 그냥 웬일이야. 아주 마취된 사람들 같잖아요. 팬들의 반응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열광적인. 그 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냥 좋은 거를 그러니까 가식 없이 표현하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해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멋있게 보여야 되는 뭐 이런 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 앞에다 딱 갖다 주면 오늘은 마이크가 이렇게 몸에 달려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거든요. 마이크 요 앞에 갖다 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려. 나는 해내도 안 돼요. 무대 위에서 그 넥스트 그 밴드 만들면서 그때 특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남 앞에서 꾸미는 것들 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확실히 거짓말을 안 하면 반응들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앨범 이렇게 내면 낼수록 가사 중에서 거의 뭐 가식 없이 우리 아버지 얘기나 쓰자, 우리 누나 얘기나 쓰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음악도 그렇고 저희 이 사랑방이란 토크쇼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손님이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 바로
방청객 여러분이 알고 시청자가 아시고 본인이 알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금방 공감대가 형성돼서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막 짜릿짜릿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결국 음악도 진실 그대로 표현할 때 공감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요즘 10대의 그런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해철 씨가 요즘도 막 그렇게 그 팬들이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어떤 카리스마적인 뭐가 있구나 그런 느낌만 갖고 휘어잡는 거. 예. 자, 그 신해철 씨의 그 열광의 콘서트 현장 잠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와, 봐요. 아이고. 와. 무턱대고 저런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뭔가 음악하고 연관이 돼서. 국민학교 때 응원단장이었기 때문에 막 울어. 나도 눈물 나려고. 나도 눈물 날라 그러잖아요. 참, 그 팬들도 울고, 신해철 씨도 울고. 참, 그 눈물이라는 건 정말 마음의 액기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득이 잘 되나 보다, 정말. 그 고별 콘서트라 그랬나요? 네, 작년에 있었던 넥스트 해산 콘서트 장면. 그 4인조인가요? 예. 4인조. 그 고별 콘서트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인공이 우니까 다 울잖아요, 팬들도.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조명 다 켜지고 저희 팬들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좀 나서 잠시 눈물을 짰는데 거기에 대한 제 팬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었어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진짠가? 진짜 우나?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아. 주로 그런 네. 반응이 대부분. 신께서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감정이 슬픔이고 그 슬픔의 산물이 바로 눈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가짜로 우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 어떤 성취감에서 나는 눈물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쉬워.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 상황을 이루고 같이 우니까 자기가 감동한 것 같아. 네. 이 신해철 씨가 혜성같이 그야말로 가요계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대학가요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이 무한유도. 예, 무한유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 사회를 봐서. 네네. 자, 뭐 몇 년도죠 그게? 그게 88년도. 88년도 뭐 대학가요제 영예 대상 그러면 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좀 뜸들이다가 그 그룹 사운드 무한대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 호명하는 사람도 떨리기 마련이에요. 여기 쫙 오는데 그때 어땠어요? 무한대다. 그때요. 그때 막 제가 이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때 저희 팀 베이시스트가 저랑 얼굴이 비슷했기 때문에 펄쩍펄쩍 뛴 건 걔고 이것도 안 그러면 알려주는데. 저는 뒤에서 아주 차분하게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표정으로 걸어갔는데 왜냐하면 대상인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 노래 부를 때 제가 이렇게 막 그 대학가요제답지 않게 아마추어답지 않게 모션도 쓰고 상 받을 때도 침착하게 나와서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쟤는 많이 해본 애인지 알았대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좀 걸어가면서 꿈이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팔짝팔짝 뛸 여유가 없었어. 완전히 저 집에 와서도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실감이 안 났군요. 전혀 그러니까 상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예. 아니 어떻게 대상을 받고 이렇게 침착할까.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게 속사정은 그래. 아이고. 그러면 대학가요제 나오기 전에 네. 뭔가 이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부터? 국민학교 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저 다니고 예.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인데 그때 이제 디스코가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레이프 가레신이 그때 뭐 우리나라 한창 맞아, 휩쓸고 레이프 다녔는데 댄싱, 뭐. 보니엠이니 그런데 보니엠, 이제 바빌론. 초콜릿 먹는 것처럼 음악이 너무 달콤해서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버스 한 번 잘못 타가지고 버스 운전사 그 아저씨께서 그 헤비메탈을 틀어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대단한 분인데. FM 라디오를 듣고 계셨는데 그때 지금도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 사건의 주범, 그 음악을 헤비메탈을 튼 DJ는 김기덕 씨였고 나온 음악은 딥퍼플하고 이제 스콜피언스 같은 밴드들이었는데 듣고서 제가 이렇게 눈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머리가 위로 곤두서고 이거다. 예. 너무 놀래서 그때 이제 헤비메탈을 빠져들어서 하드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음악 하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교 한 1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감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로 친구들하고 밴드하고 음악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냥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는 꿈에도 감히 상상도 못 해본. 근데 일단 음악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은 학창 시절에 벌써 친구들 사이에서 튀거든요. 뭔가 다르지. 다르거든요. 제가 개그맨으로는 확실히 튀었었어요. 개그? 예, 저희 반 오락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그리고 학교 운동회 이럴 때 응원단장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로는 튀었지만 음악 쪽으로는 그 오락하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당당하게 오락회 그러면 나의 시간이지. 그리고 나가서 이제 노래부터 한 곡 좀 하겠다 그래서 뽑으면 아이들이 필통도 던지고 책가방도 던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날 따라서 더 못 부르면 책상도 던지고 나가서 만담하라 그런 거지 너 보고 노래하라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음악적은 사실 별로 재능은 없었어요. 에이, 이건 겸손한 얘기고요. 아니 정말로요. 음치였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을 뿐이지 어떤 영역을 개척을 했군요. 글쎄 억지로 미화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밴드 할 때도 친구들이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옆에 이렇게 빌붙어서 나도 껴줘 이래서 하는 거였지 제가 이렇게 음악 리드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대학까지 처음 나왔을 때 그럼 10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얘기 들으면서 저 깜짝깜짝 놀래요. 어른스러워졌어. 예. 근데 나도 애를 낳아봤지만은 그 부모가 중학교 때 벌써 노래하려면 기타부터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드럼 사든지. 그런 걱정되더라고요. 얘가 이게 해서 밥도 못 먹을 텐데 왜 이걸 들고 또 앉았나 걱정되는데. 예. 그 기타 음악 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반대하셨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해는 하셨어요. 얘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랑 협상을 하셨죠. 강요는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요 선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 선까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서 뭐 가령 직접적으로 클럽 연주 활동을 시작한다거나 이게 프로페셔널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저랑 이제 타협을 시도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제 강압적인 정책으로 반대. 곤돌아. 근데 나중에는 제가 참 지금도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의견을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강요를 하신 게 아니고 독재자시거든요. 어느 가정 대부분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들이. 예, 아버님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만은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처음 아버지께서 저한테 설득을 시도하신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헤라였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상도 바뀌고 있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직업이라든가 아버지는 그런 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느 분야든 탑이 되면 되는 거고 네가 잘하면 되는 거고 사회에서 사람 구실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볼 때 넌 노래가 아니다. 이르렀죠. 노래란 김정구 선생님처럼 좀 구성지게 하는 거고 맞아. 좀 그래야 되는 그런 거지. 노래를 좋아하지. 내가 너 공연 한번 슬쩍 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소리 빽빽 지르고 이 머리나 흔들고 너 그건 노래 안 된다. 그래서 뭐 결국은 예. 맞아요. 가출까지 가는 예, 그런 상태들. 가출했어요? 네. 야 용감하다. 몇 살 때? 아 근데 가출이랄 게 없는 게 그 뭐 청소년기에 가출해 가출이지 출가죠. 뭐 대학교 들어간다면서니까 며칠 있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며칠은 아니었어요. 한 달 반. 굉장히 오래 그래도 있었네요. 고집 세네.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를 거역한 게 그때 평생 처음이고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리고 애가 원래 겁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내 이놈 그러면 이렇게 얼굴 하얘져서 부들부들 잘못했어요 이런 쪽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어떻게 그랬는지 신해철 모르겠어요. 씨 형제가 어떻게 되죠? 누나랑 저랑 이제 둘 남매. 예. 남매. 그러면 참- 곱게 컸네. 예, 그렇겠죠. 안 곱게 컸어요. 이게 외아들이면은요 장남임과 동시에 뭐 개그 솔직히.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얘를 막내로 기를까 장남으로 기를까 해서 장남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공주 취급받고 이렇게 걷다가 넘어져서 생채기라도 요만큼 나면 난리가 나는 거고 저는 넘어졌을 때 주위에서 누가 일으켜주면 그 사내 녀석 일으켜준다고 지가 일어나야지. 네. 주로 그런 쪽이었던 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10남매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고모 삼촌들이 저희 집에서 꽤 많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이렇게 외아들처럼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랬구나. 그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여러 식구들 많은 예, 거.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결혼하면은 애를 최소한 5은 낳아야겠다. 다들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거 보면은 참 신해철 씨는 그 당시 지금은 잘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외아들이 말이야 이거 그러는데 얼마나 황당해. 부모 가슴에 사실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아이 5 낳아서 아주 그룹을 만들 걔네들이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신해철 씨 같이. 그 자기 음악 인생이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죠. 말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생의 위험 부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 그 길 한 길만 이렇게 보면서 안 가도록 그러니까 음악이든 아니면 어떤 예술 계통을 해도 좁은 인간은 안 되도록 제가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른 옆길로 안 나가도록 봐주고 그러는 거지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겠죠. 안목을 높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참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길을 잡아주고 최종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걸로. 네. 그래 학교도 참 공부 많이 해야 가는 대학을 우리 신해철 씨가 갔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다니다 졸업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부모님하고 약속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 예. 그 결국 그래서 부모님과의 타협은 그때 청소년 때 많은 지금까지도 그 청소년들이 대학을 이제 전제로 해서 타협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학교 들어가면 너 음악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런 예, 조건 하에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한 거였고 그 당시에 약속 중에 졸업을 꼭 해라는 없었어요. 이야 참 자, 약간. 뭐 우리 신해철 씨는 제가 미화하는 게 아니고요. 야. 이제 점점 더 전문화돼가고 이렇게 훌륭한 뮤지션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음악가가 됐는데 뮤지션이 됐는데 뭐 그 요즘 뭐 대학 졸업하고도 다시 또 전문 기술을 갖기도 하고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꼭 이제 뭐 지금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대학이라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혹시 그 우리나라 락 음악의 대부 하면은 신중현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신중현 씨의 아드님이다 하는 오해를 신해철 씨가 많이 받았어요. 젊은이들은 그 금방 아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오해하실 것 같고 그 왜 그런 오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집안인 건 사실 종 씨죠. 그리고 나서 돌림자가 그 신중현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 함자하고 이 돌림자가 같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삼형제인데요. 네. 그 첫아들이 신대철 씨잖아요. 대철, 해철. 예, 저랑은 요 디귿하고 히읗 하나만 그 틀린 차이인데. 거예요. 거기다 그 신하위 하면서 그 또 거기 신대철 비슷한 씨도 그룹을 했고 워낙 또 유명 뮤지션이고 신대철 씨도 그 락 뮤지션이니까 비슷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아드님 중에서 신윤철 군이 있는데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은 또 이름이 신윤철 똑같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맨날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신지원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보면 농담으로 그 작은 아들을 맞네. 하시고 그러면 우리 저 신지원 선생님 음악 하신 분이고 우리 신해철 씨의 실제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약국을 하세요. 그래서 약대를 나와서 그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약국 하는 거를 싫어하셔서 그 100원짜리 세고 있기 쫀쫀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셔서 사업하셨어요. 어릴 때는 저희 집 비교적 잘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에서 평지풍파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께 항상 빚을 지고 있는 게 저랑 누나가 대학 들어갈 때쯤이 되니까 사업으로 재기한다는 건 아무래도 모험이고 위험 부담이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이 아닌 걸 제가 뻔히 아는데도 약국을 다시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덕분에 저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은 그 싫어하는 100원짜리를 세해 주신 덕분에 저랑 누나는 탈 없이 이제 학교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거 보면은 해철 씨가 그렇게 정열적이고 설득력 있고 무슨 교주처럼 막 다 이러는 거 보면 아버님이 그렇게 강렬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교주가 아니시고요 신이에요. 이렇게 해 그러면 딱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이런 반구 감히 반론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상도 분이라고. 예. 그래서 그러신지 무뚝뚝하시진 않고요. 무뚝뚝한 것도 뭐 엄청나게 무뚝뚝하시지만 이렇게 마음 쓰는 법이 많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그걸 잘 몰랐어요. 저게 신경 써 주시는 건데 그건 뭐 전혀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나이가 이제 아들이 이제 커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막 껴안고 막 이러면서 화해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끝까지 서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같이 가다가 보면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인생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좀 더 기력이 쇠해지시고 그러면 제가 아버님 업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어른으로 좀 쳐주시는구만 하고 우쭐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말 안 해도 이제는 슬슬 아는 거 아닐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버지 됐네요, 뭐. 아, 철학자야, 철학자야. 그런데 그 어려서 나는 이제 절대로 아버지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명령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들 다 잘한단 말이에요. 네. 뭐 10,000원짜리 하나 줘 그럼 뭐 돈 많이 가져가냐 5,000원만 가져가 그럼 아유 넌 이 다음에 10,000원 달래면 20,000원 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러면서도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닮아가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래 중간에 그래서 쓴 표현이 스폰지 잉크가 스며들듯이 내가 이제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결국 제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자식 가져보고 준비를 하셨군요. 이 노래죠? 예. 아버지와 그래서 나. 제가 제 자식 가져보고 내 아들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내가 느껴봐야 우리 아버지가 나 낳았을 때 나 안고서 이런 생각했겠거니 그 생각이 들어야 아버지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 같아. 자, 눈물이 다 칭하네. 아이, 이 노래?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쑥스러운데 넘어가죠. 이렇게. 뭐 이런 서서히 내용이었어요. 요즘 아버지들이 나처럼 힘든 생각하지 때인데 않는 걸.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신해철 씨 이런 노래를 만들었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공감도 되고 또 다른 신해철 씨의 면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데 어머님이 위해서는 뭐 노래 한마디. 어머님은 서운해 하시겠네요.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노래도 있네요. 있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한 곡 만들어서 그건 이제 제가 막 사고 치고 어머니 마음 고생 시켜드리고 다니고 이럴 때 그때 생각하고 만들었던 노래가 있고 네.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만든 노래도 있고 조카 위해서 만든 노래도 있고 저 한 곡씩 그래요? 다 만들긴 만들었어요. 뭐 서운하실 이유가 없겠네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효도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도하고는 뭐 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지금까지 다 하는 거였고
어릴 때는요, 말씀드렸지만 좀 대가족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 엄한 편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리고 제가 좀 애늙은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제 존댓말을 했었어요. 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안 그러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 거꾸로 가서 이렇게 예전에는 어디 한 3일이라도 지방 갔다 오면 아버지는 큰절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였지만 요새는 그 아버지 이렇게 뵈면 바로 목 끌어안고 뽀뽀 한번 쭉 한 다음에 아버지 뭐라 그러시면 에이 아버지 이러면 등 막 툭툭 찌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앵겨 붙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애처럼 굴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뭐 큰 어리광도 좋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예절은 물론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대화로만 무뚝뚝 이거보다도 근데 좀 매달리고 그러면 좀 징그럽겠다. 그러니까 남들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징그럽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올 땐 예쁘겠죠. 어차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어머니께서 뭐 그랬다며 물에 빠지더라도 난 두고 너만 나가라 뭐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난 인만 나부터 건지고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에이 이러겠는데. 그러니까 효도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저랑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 건진답시고 제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어머니는 남은 평생 이렇게 시달리면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나가느라고 어머니가 빠져서 돌아가시면 물론 저희 어머니 표현이지만 어머니는 천당 가서도 내 아들 살려놓고 왔다고 기쁘실 거고 그리고 어머니가 못 산 나머지 인생은 제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효도냐라는 거는 꼭 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일 바쁘면 엄마한테 전화 한 번 못 하더라도 네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또 효도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안 오더라도 네 하는 일에 성공하면 나는 내 마음에 효도를 느낀다. 야,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요. 전화 한 일주일 안 하면 그다음 바로 야 이놈아 무정한 놈아. 어머니가 O형이에요? 예. 나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하세요. 나하고 비슷해. 어떤 어머님들이 말씀은 그렇게 부담 안 가지게 하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전화 한 통 해주면 좋을 텐데 맞아. 이게 우리 어머님들의 옛날부터의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나와 주셨기 때문에 안 여쭙고 갈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부모님께서도 좀 누나 시집 갔어요? 네네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날씨가 선생님께서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사실 그래. 그런 면에서는 어떠세요? 우리 날씨 이상해도 다 물어볼 건데 날씨가 좋았든 안 좋든 뭐가요? 아 결혼하는 거요? 예. 예. 아직까지 별 생각 없고요. 본인 생각은 이제 그렇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압력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너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장가가라고 쫓아다니면서 뭐 이러시더니 올해부터 슬쩍 압력이 들어오는데 압력이 이제 고등전술로 들어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압력을 어떻게 넣으시냐면 그 제 조카가 있잖아요. 저희 누나 얘기. 그러면은 뭐 거의 두 분은 지금 거의 24시간 48시간 그 아이한테 아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근데 얘 이런 말 하면 천벌받을 소린데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외손주 하나 볼 때랑 친손주 하나 볼 때랑 기분이 또 틀리대네. 이런 식으로 슬쩍 옆구리를 이렇게 코 찔러 가세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심해지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풍비스러만 해가지고 항상 이제 가족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근데 병원에 가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간호사들 그분들만 열심히 보셨대요. 참한 아가씨 없나. 맞아. 그러면서 저한테 심지어는 그 무뚝뚝하신 분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가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경상도 분이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접근하는 게 세련돼서 얼마나 세련됐겠습니까? 마 가가 내 좀 보자 말이지. 와 못하나. 요즘 세상에 가서 제가 그 가가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농담을 굉장히 걸게 하세요 예전부터. 그래서 요번엔 내가 요쪽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중에 내가 요쪽 때문에 쓰러지면 너 장가 안 가서 내 속상해서 쓰러진 거니까 와 그런 흉측한 협박을. 협박이다 이건 진짜. 근데 아버지 아프셨을 때 장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칼 나고 처음으로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연히 또 어머니는 외국 나가 계시고 저도 외국을 나가 아버지 혼자 계실 때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주위에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 있어도 남자들 보고 이 챙겨달라 그러면 얼마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며느리든 아니면 차라리 양쪽 집안에서 이렇게 둘이 한 내년도에 결혼시키죠 뭐 이러는 그러는 뭐 이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야 빨리 뛰어가서 우리 아버지 밥 좀 챙겨드리고 옳지. 얘기라도 했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예술이고 XX고 00이고 세모가 나 사람 구실을 먼저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뭐 태어나시고 나니까 그 생각은 또 없어지대요. 이렇게 솔직하니까 누가 안 홀리느냐고. 나도 지금 홀렸어. 나 왜 홀리느냐어 사람들이. 솔직하니까 그렇게 많이들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거죠. 그 배우자는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누가 소개를 하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뭐 소개해 주는 거 감사하죠. 감사하고 주로 뭐 제가 선택하는 걸 생각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하면은 쟤는 이상하게 맨날 다 필요 없다 부실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보수적인 부분 중에서도 살릴 부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배우자를 고르는 거는 제 처를 고르는 거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들의 엄마가 돼줄 사람 고르는 거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만 좋다고 결혼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저만 좀 하죠. 근데 결혼이라는 건 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해버리는 게 속 편하다. 그건 좀 배반적인 얘기고요. 아저씨 어떤 책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어떤 책 읽고 그대로 외는 것 같아. 자, 말 잘한다고 그러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신해철 씨가 또 얼마 전에 강의했어요. 강단에 쓰고 그랬는데 예. 본인이 대학 생활을 할 때하고 막상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로 크게 인정을 받은 후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느낌이 어떻던가요? 강의라기보단 저는 강연이라는 표현이 비슷하지만 표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러 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예술 계통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 학술적으로는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여기서 빨리빨리 성과를 거두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험하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상당히 힘들게 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예술계통, 특히 대중예술계통은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서 저는 그냥 증언한다고 생각했어요. 현장 경험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하게 제가 사람들을 이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가르친다라고 생각 안 해봤고요. 학생들하고 만나고 그런 건 참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특히 대중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들 들어줘서 저는 상당히 많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면서 용기도 많이 얻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딱 이제 깃발 꽂아놨으니까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학문이 이제 나가는 거지 뭐.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항상 그걸 했다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거기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이고요. 일단 이제 우리 대중음악이라든가 이런 대중예술계통도 남의 나라처럼 어느 정도 족보라 그러긴 뭐하지만 옳지. 이 앞뒤가 정리가 되고 시죠.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이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금세 얘기할 수 있어야 또 다음 거를 준비하는데 이제 저희 지금 일본 문화 개방 얘기 한참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경제 때문에 호덕이지만 경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문화가 문제가 될 텐데 문화는 경제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벼락치기 해봐야 소용없고 맞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돈은 벌었는데 놀 줄은 모른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또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럼. 이런 면 때문에 신해철 씨가 그 후배들이 그렇게 따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그 음악 세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좋아서 깊이도 모르고 그냥 기타나 뚱땅거리고 악기나 하고 외국 배우 저 가수들처럼 소리나 확 지르고 이런 자체 가지고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바탕이죠. 이제 다음에 음악회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르면 난 줄 아시오? 이제 팬이야. 난 열광이야. 교주로 모셨어. 난. 아이, 그 대신에 이제 공짜표 보내줘. 뭐 새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신해철 씨가 되겠습니다. 진짜, 아주 진짜. 또 다른 면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난 갈 거야. 자, 신해철 씨. 네. 이번에 또 영국 가면 얼마나 더 있다 봅니까 이번에? 이번에는 가면은 9월 달쯤에 한번 들어올려나 모르겠고요. 예. 그냥 가면은 비행기 값도 비싼데 그냥 일단 뭐 특별한 일 있기 전에는 그냥 공부하고 있어야죠. 예. 자, 우리는 왜 한 그 음악을 하는 친구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해철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 무한한 음악 세계를 많이 펼쳐서 많은 분들의 그 음악 문화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철 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주십시오. 아이고 참. 아이고. 선생님 일로 오세요. 네, 오늘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한 500여 회 넘게 매일 아침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주부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방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아침에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또 끝은 또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으니까 네. 또 다른 무대에서도 여러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요. 예. 선생님 저 한 2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유, 네. 난 저 처음 시작할 적에 한 일주일 가면 그만두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방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500회 훨씬 넘도록 연명했다는 거 감사합니다. 참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성원에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엄 선생님의 시원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마 많은 주부 여러분들의 가슴을 대신해 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사랑방 시청자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